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강릉인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거셌지요. 이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불이 붙었고 호수와 바다 쪽으로 확 번졌습니다. 축구장 530배 면적이 탔습니다. 전국 소방관들을 불러 모았지만 바람이 워낙 강해서 한동안 헬기도 못 띄워 애를 태웠는데요. 오후에 내린 소나기가 큰 불은 잡았다고 합니다. 강릉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기자, 불은 잡힌 겁니까 이제? 네, 강릉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에 모두 탄 건물에선 연기가 자욱하고 방진 마스크를 꼈는데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오후 한때 강한 빗줄기를 쏟아낸 비는 지금은 그쳤지만 산불을 잡는 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강릉시 남국동에서 시작된 산불은 8시간여 만에 큰 불이 꺼졌습니다. 지금은 뒷불 감시가 진행 중입니다. 한때 산림과 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96대와 진화대원 2,764명을 투입했는데요.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강풍 탓에 헬기를 띄우지 못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해안가까지 번졌는데요. 오후 들어 바람이 잦아들어 대형 헬기 4대가 투입됐고 비가 내리면서 기세는 급속도로 꺾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8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을 끄던 소방대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530개와 맞먹는 379헥타르에 달합니다. 자, 이 정확한 산불 원인도 나왔습니까? 네, 이번 산불의 원인은 전선 단락으로 추정됩니다. 산림청은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과 부딪혔고 이 충격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일으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이 됐다고 말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단선 단락을 증거물로 수집했고 현장 보존을 위해 출입금지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산불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민가 40채가 불타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한 주민들, 이제 한동안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혜주 기자입니다. 커다란 불길이 마을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위협합니다. 어느새 집 전체를 집어삼킨 불은 소방관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강풍을 탄 산불은 산 아랫마을을 덮쳤습니다. 나오는 일이 내일이 될지는 몰랐죠. 고양이가 한 마리인데 고양이 결국 못 깼는데 차도 빼가고 지금 차도 다 탔잖아요 지금. 민가 40여 채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제 뒤론 집이 있던 자리인데요. 이번 불로 모두 다 이렇게 흔적만 남았습니다. 550여 명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나 사천중학교 체육관 등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임시로 거주할 텐트와 구호 물품들이 전달되고 있지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씨앗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장비 같은 거 다 없어지고 다 타고 그랬으니. 급박한 상황에 몸만 겨우 빠져나온 경우가 대부분.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진짜 피눈물 나 지금 내가 너무 막막해. 이런 상황이 내가 당할 줄은 몰라서. 강원도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경포 일대의 펜션, 리조트, 호텔에 묵은 관광객들도 이른 아침에 씻지도 못하고 다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성수기 앞두고 타버린 펜션 바라보는 이 펜션 주인들 속은 어떨까요? 염정원 기자입니다. 펜션 건물이 시뻘건 물길에 휩싸였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가득 차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불이 붙은 펜션은 이렇게 뼈대만 남기고 다 타버렸고 하얀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잿더미로 변한 탓에 주변을 살펴봐도 건질 것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숙박객들은 이른 아침 난데없는 산불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아침에 8시 반에 나오니까 매캐하더라고요. 손님들 깨워서 보내고 세수도 못하고 가셨어요. 제가 가시라고 막 깨웠어요. 여기 산에서 막 매캐한 냄새가 나서 불이 막 이런 게 일로 막 넘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챙기고 차만 타고 그냥 막. 불이 경포 일대 대형 리조트 바로 앞까지 접근했지만 저지선 구축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연기 꽉 차가지고
뭐 앞이 안 보일 정도였죠. 뭐 피난 가는 그런 수준이었었어요. 보따리들 다 안고 뭐 들고 이래가지고. 이번 산불로 펜션 28채와 호텔 3곳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고 투숙객은 700명 넘게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은 2주는 들어간 거 취소하고 근데 2주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아요. 봄나들이철과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발생한 산불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강릉 경포호 일대에는 고택 같은 문화재도 많습니다. 자, 예전에 타버린 낙산사 떠올라서 아찔했는데요. 문화재 지키려고 현판 떼서 대피하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문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용선 기자, 지금 어딘가요? 그곳 문화재도 타버린 거예요? 네, 저는 강릉 경포호 인근의 방해정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방해정은 일부 불에 타 소실됐는데요. 불에 그을려 창호지가 뜯어져 있기도 합니다. 방해정은 산석거사 이봉구 선생이 말년을 보냈던 고택인데요. 그동안 방해정을 관리해온 가족은 화마를 피하지 못한 건물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우, 가슴이 무너지죠, 뭐. 참 집에서 이제 일단 탔다는 얘기 들은 순간부터 뭐 못 나오게 했어요. 저희가 어머님 너무 쓰러지실까 봐. 1886년에 만들어진 정자 상영정은 이번 화재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통 사찰로 방문객이 많은 인월사도 전소됐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포대 바로 앞까지 불길이 덮쳤는데요. 경포대 안에 달린 율곡 이희 선생의 글이 담긴 현판 등을 떼서 대피시키고 군인과 공무원까지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이자 한옥스테이 명소인 선교장도 인근 500m까지 불길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미리 물을 뿌리며 사투를 벌인 끝에 다행히 두 문화재 모두 화마를 피했습니다. 국가문화재가 제일 많은 곳인데 뭐 다 갖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 소나무가 수백 년 된 소나무인데 문화재청은 이번 산불에 따른 문화재 피해 정도와 함께 보존 방안 등을 파악 중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경포호에서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강릉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오늘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최대 시속 70km의 강풍이 불면서 서울에서도 간판이 떨어지고 벽이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훤하게 드러나 있고 간판은 아슬아슬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아래 인도에는 커다란 잔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강풍이 불면서 건물 외벽이 모두 뜯겨나갔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 서 있던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지나던 행인 2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몸을 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갑자기 우르릉 쾅 소리가 나면서 나길래 나와봤더니 벽이 그냥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산 지가 한 10여 년 돼가는데 그런 일은 처음입니다. 서울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건 오늘 오전 9시. 성동구 용답동에선 쇠기둥으로 만든 입간판이 바람에 휘어졌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죠. 이게 굉장히 한 30도, 40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게 보통 한 5톤, 6톤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낙하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서대문의 한 교회 첨탑이 강풍에 힘없이 부러져 땅에 닿을 듯 매달려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방범용 CCTV 구조물이 쓰러져 길을 덮쳤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서울에서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모두 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선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오늘 분 강풍과 비바람 보면 마치 태풍이 들이닥친 것 같죠? 그거 아셨습니까? 이 잔잔할 것만 같은 봄철이 1년 중 바람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이 강풍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해안가를 비추는 카메라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태백산 정상에서도 지진이 난 듯 요동칩니다. 강릉에선 철제 표지판이 천조각처럼 나부낍니다. 전국에 불어닥친 강풍은 그야말로 태풍급이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의 10분간 풍속이 초속 25.2m나 됐습니다.
기상청 기준 중형 태풍급으로 순간 풍속은 초속 37.8m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 이유는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 잡은 기압 배치 때문입니다. 기압차가 큰 두 기압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강력한 기압이 양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등압선 간격이 촘촘해졌고 바람은 더욱 강하고 빨라졌습니다. 이 같은 기압 배치는 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때문에 봄은 의외로 바람이 가장 강한 계절입니다. 30년간 서울의 월별 평균 풍속을 봐도 3, 4월이 가장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담벼락이 힘없이 무너지고 인천대교를 건너던 1톤 화물차가 넘어졌던 사고도 5년 전 4월에 불었던 강풍 때문이었습니다. 강풍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오전까지는 이러한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게 되면서 13일부터는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모레까지 중국발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이부 김단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자 축구장 530배 면적이 탔다는데 네. 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탄 거예요 오늘? 네, 불은 강릉 난곡동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빨간색이 쳐진 곳이 오늘 산불 영향권에 놓인 지역인데요. 화선은 한때 8.8km까지 이어졌고요. 말을 집어삼키듯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불길이 번져나간 길목엔 펜션, 호텔들이 몰려있어 피해를 키웠고요. 한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포대 근처까지 번져나갔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강릉 방해정이 일부 소실됐고요. 경포호 주변 상연정도 전소됐습니다. 자, 이번 화재 원인이 전신주에서 시작된 불꽃이라는데 그러니까 불을 누가 내인 게 아니라 불이 난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 전신줄에서 생긴 불꽃이 산불이 옮겨간 상황인데요. 비슷한 사고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당시 모습인데요. 전신줄 고압선 부근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더니 숲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죠. 강풍 영향으로 산불이 번지면서 이때 축구장 1000개의 면적의 산림을 태웠고요. 이번 역시 전신주 일대에 나뭇가지들이 쌓여 있고요. 끊겨 있는 전깃줄 단면도 눈에 띕니다. 산림당국은 이곳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단락된 전선과 발화 지점이 일치하고요. 이 일대 정전 시각과 화재 발생 시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일대 증거물을 수집하고요.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제가 궁금한 거를 바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원도에 불이 많이 납니까? 바로 그 강풍. 봄철마다 부는 양간 지풍 때문인데요. 이름에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봄철 양양과 고성, 간선 사이 읍을 국지적으로 부는 건조한 강풍을 일컫는 말인데요. 불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 화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현장에선 오전 한때 초속 30m의 강풍이 불었는데요. 시속 135km 달리는 자동차와 맞먹는 속도입니다. 이 작은 불씨라도 이 강한 산불을 타고 큰 불로 번져나가는 거죠. 앞서 리포트 보니까 주민분께서 이 수백 년 된 소나무가 탄다고 막 안타까워하시던데 이 뾰족뾰족한 침엽수가 이 불에 더 잘 탄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소나무 군락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가와 해변가 인근 소낙지 군락지를 이룬 곳이 특히 이 지역에 많습니다. 이렇게 심어진 소나무가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이 불이 잘 붙는 송진이 바로 기름 연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방울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큰 불로 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나무는 척박한 겨울에도 잎이 풍성한 반면 송진에 불이 붙으면 1000도 이상의 열기를 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이 8시간 만에 큰 불은 지금 잡은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행히 산불이 발생한 지 8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는데요. 잦아진 바람과 반가운 비, 호수와 해안가가 가까운 지역이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산불은 오전 한때만 하더라도 강풍 탓에 이 일대를 집어삼키듯 기세가 맹렬했는데요. 오후 들어 바람이 잦아들면서 헬기를 띄울 수 있었고요. 특히 오후 들어 내린 단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5mm 정도의 적은 비였지만 강한 빗줄기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산불의 기세를 꺾기에 충분했고요. 불이 난 야산 오른쪽엔 동해,
아래쪽엔 경포호가 있어서 불이 번질 여지가 적었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발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한 속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유출된 기밀 문건에 담긴 정보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위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청된 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불법 감청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대통령실이 공세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대화 내용은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양국이 정보 동맹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또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의 위조 주장에 미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보안이 허술해져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들을 선동하기 급급하다며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감청의 대상자로 지목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실에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미국 방문 전에 한미 양국 간 불편할 수 있는 이슈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통령실 이외 장소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 동맹국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에 난감해진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에게 긴급 통화를 요청해 기밀 유출에 대해 설명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우리 국가안보실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긴급 통화를 먼저 요청한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종섭 장관에게 한국 정부와 긴밀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에서는 유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at least in some cases, the information posted online had been altered from what we think would be the original source.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2주 정도 앞두고 신뢰 손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도 한국과의 신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That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ensuring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partnerships that we have with these countries. 하지만 불법 감청 사실 인정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은 여전합니다. 미 국방부가 해당 법무부의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 측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정보 수집 대상국으로 언급된 영국을 이번 주 방문해 동맹국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취소를 각오하고 강하게 항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한미 양국을 비판했는데요. 이 외신 기자들은 이 대표의 검찰 기소, 나아가 주변 인물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정보당국의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 양국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다. 재발 방지와 또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안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혹평을 내놨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은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외신 기자들은 외교안보 분야 외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5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그러면서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사저에서 나와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은 다시 정치를 하라고 외쳤지만 박 전 대통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까지 만날 예정이라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달성 사저로 내려온 지 1년 만에 대구 지역에서 가진 첫 공식 외출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밝혔지만 여러 차례 발을 헛디디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앞에도 안 보고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동화사를 찾은 이유는 지난달 방장으로 추대된 의형 큰 스님과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어온 인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생일 때 난을 보내며 건강해지면 찾아달라는 요청에 응한 겁니다. 차담과 오찬을 포함해 2시간 반 정도 동화사에 머무르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지자들의 호소에도 말없이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구 지역 첫 외출을 두고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1년을 앞두고 나선 공개 행보를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 조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쯤 아마 방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전통시장 등도 방문하며 공개 일정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과 거리 두기가 고민이죠.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 두기를 본격화했습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오히려 내년 총선이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광훈 목사와 당을 연결짓는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 전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당과 결부시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당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전 목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무슨 약점을 잡혔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도 감안한 경고로 보입니다. 전날 전 목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마치 여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본인의 영향력의 과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목사 몫으로 추정되는 당원이 4,800명에서 4,9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극우로 평가되는 전 목사와 선을 긋지 않을 경우 지지세 확산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당 윤리위 구성 이후 전 목사 추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수만 명이냐 수천 명이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규모를 놓고 이 계파별로는 계산이 전혀 다른데요. 이들의 세력이 크다고 보는 강성 친명계 의원들은 당원이 국회의원 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냈습니다. 비명계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철험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당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놓은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당원이 의원총회에서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는 당원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는데 비명계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을 당원이 제명하도록 한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채널A에 개딸 맞춤형 입법, 군중정치이자 포퓰리즘, 대의제를 폄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수의 개딸 눈치를 보느라 당의 확장을 막는 법안을 냈다는 겁니다. 좌표를 찍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개딸의 영향력을 두고는 개파 간 시각 차이가 큽니다. 친명계는 전당대회와 대선을 거치면서 늘어난 50만 명이 이 대표 지지층이고 이 중 강성 지지층도 3, 4만 명에 이르러 여론의 한 축이라고 보는 반면 비명계는 수천 명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고 문자까지 행동이 한 3천 내지 5천 명, 현장까지 와가지고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 1,000명도 안 되죠. 일부 친명계 중진 의원들은 오는 14일 개딸들과 공개 대화에 나서며 당내 단결과 통합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노동계의 새로운 바람이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른바 MG노조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노총 후보를 이긴 겁니다. 그 의미를 김혜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전체 조합원 1만 5천여 명 가운데 민노총 소속이 69%, 한국노총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양대 노총 소속이 88%입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MG노조로 불리는 올바른 노조가 양대 노총의 단일 후보를 꺾고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겁니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올바른 노조 소속 31살 허재영 후보가 영업본부 전체 조합원 3,900여 명 가운데 5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단일 후보까지 냈지만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한 겁니다. 그쪽 노조원이더라도 저희 올바른 노조에서 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본질을 같이 추구하고 변화의 바람에 서울교통공사 내 4개 본부의 산업안전보건위 대표는 지금까지 과반수 노조가 당연직으로 맡아왔지만 2021년 8월 올바른 노조 출범으로 과반 노조가 없어져 선거로 대표를 뽑게 됐습니다. 영업본부 대표로 당선된 허 후보는 안전, 보건, 중대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회사 대표와 협의할 권한을 갖습니다. 임금교섭권은 서울교통공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유지 중인 민노총이 갖지만 MG노조의 기세에 변화가 더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더 아마 앞으로 더 큰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교통공사 MG노조의 이번 대이변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어질지가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따라하나? 누굴요?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 장관을 따라하냐는 이 말이 국회에서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이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미국의 총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어디다 거짓말 하십니까? 장관이 그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마십시오. 총리도 그러고 왜 요새 장관들 왜 그래요? 장관들 대정부 질의할 때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나쁜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에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걸 따라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네, 며칠 전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도 같은 말을 했었죠. 지금 장학 퀴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 왜 한동훈 장관 따라하세요? 요즘 한동훈 따라하냐는 게 말이 유행인 것 같은데 저 듣는 장관은 따라한다는 말 들으니까요. 별로 기분은 안 좋겠네요. 네, 오늘 농해수위에서는요. 장관에게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라고 지금 일본 처리 계획에 장관은 일본 장관이요, 대한민국 장관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 중에 자, 내가 물어봤지. 내가 일본 장관이라 했어요. 이런 질문도 국회에서 유행을 타는 것 같은데요.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일본국 파견 총독입니까?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장소랑 사람만 바뀔 뿐 공격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초당 옥수수도 아니고 초당적 옥수수는 뭡니까? 어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요. 옥수수 간식들을 준비했거든요. 당을 초월한 초당적 토론을 부탁한다면서 의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하나, 둘, 셋. 초당이 찾아갑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 뭡니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네요. 네, 심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김영배, 김상희, 또 김종민, 그리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등이 등장했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저렇게 출연해서 초당적으로 달려가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뭐 만날 싸우기만 하다가 뭔가 그래도 같이 하자고 하는 거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뭡니까?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서 지난 1월 출범해서 현재까지 143명, 의원의 거의 절반이 참여하는 여야 의원의 모임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당적 역량을 모아서 국익을 지켜나가 주길 바랍니다.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초당. 이 초당 옥수수 간식만 먹을 게 아니라 머리 맞대고 협치하는 초당 국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2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고물가보다 경기 침체가 더 우려스럽다는 의미니 어찌 보면 걱정도 되는데요. 자, 그럼 금리 인상은 이제 없는 걸까요? 한은 총재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국은행이 2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4% 초반대, 치솟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재작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실물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말까지 금리 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분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셨고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5%포인트인데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1.75%포인트로 최대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별로 내린 것 같지 않다는 게 시민들 반응입니다. 왜일까요? 안보겸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말 대비 최고 최저금리 모두 1%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도 금리가 연 4에서 6%대로 최고금리가 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은행채와 자금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등 시장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잇따라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대출 이율을 내린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가입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비해 거의 2% 가까이 올랐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혜택은 신규 대출에만 한정돼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자들은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도 소폭 내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갈아타기, 대환 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는 있지만 신중히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금액이 작고 오히려 미래에 대출금리가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갈아타는 거는 좀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를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9살 배승아 양. 오늘 영원히 하늘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눈 엄마는 이대로 품에 안고 있겠다며 오열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엄마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린 딸을 홀로 보내야 하는 현실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품 안에 안고 싶은 딸. 결국 오열을 토해냅니다. 지난 8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둔 9살 배승아 양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기억 못하는 아이로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가해자들이 엄중하게 처벌받아서 저희는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유족들은 무너지는 마음속에 세상이 바뀌기를 호소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하고 이제 관련 법이든 처벌이든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한 피의자 박모 씨는 말을 바꿨습니다. 지인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본인 진술로는 소주 약 1병 정도를 마시고 5.3km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CCTV를 보면 식당에서 나올 때부터 걸음이 꼬여 넘어질 뻔하고 비틀거리며 차로 가더니 망설임 없이 운전을 하는 게 포착됐습니다. 당시 지인 9명이 모여 소주와 맥주를 합쳐 10병 넘게 마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활성화돼 있고 도입만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학생 3명도 병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얼마 전 마약 음료 사건에 이어서 이번엔 마약 숙취 해소제 사건입니다. 술집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술 깨는 약이라며 건넨 분홍색 알약이 마약이었습니다. 이걸 건넨 남성 또한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에 한 남성이 서 있고 여성은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은 곧바로 손을 흔들며 부릅니다. 경찰은 남성의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몸수색을 합니다.
다른 경찰은 골목 이것저것을 뒤지더니 이내 남성을 체포합니다. 술집에서 만난 20대 남성이 마약을 건넨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새벽 5시쯤입니다. 술 깨는 약이라며 반으로 쪼개진 분홍색 알약을 받았는데 수상하게 여긴 여성은 먹지 않고 되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술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남성은 이곳 하수구에 약을 버리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약을 찾아내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이유를 묻자 마약을 먹이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남성에게선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각성과 환각 효과가 큰 엑스터시는 색깔과 모양이 사탕과 비슷해 캔디라는 은어로 불립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클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중독 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환각작용이 메스암페타민보다 훨씬 더 강하고 중독성이 커요. 계속하면 뇌손상에 영향을 주죠.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4알을 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 제공한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제주도의 70, 80대 해녀들은 요즘 한밤중에 불침번을 섭니다. 얕은 바다에서 손으로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 이를 놓고 지속된 동호인과 해녀의 해묵은 갈등이 골마버린 탓이죠. 다시 간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남성이 바다 밖으로 나오자 지켜보던 여성이 고함을 지릅니다. 2년 전 해루질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제주도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활동을 해루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루질을 두고 어민들과 동호인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잠수복을 입은 남성 2명이 어촌마을로 들어섭니다. 허리엔 족대를 매달고 손엔 작살처럼 보이는 긴 막대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어장에 밝은 빛 2개가 나타나더니 물속을 휘젓고 다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남성들의 차량 트렁크를 열자 문어와 해삼이 한가득 나옵니다. 해루질,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어느 바다에서나 할 수 있지만 어촌계가 종패를 뿌려놓은 해삼, 전복 등 일부 수산물은 잡을 수 없고 일몰 30분 뒤부터는 어촌계가 운영하는 마을어장에서는 아예 채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마을어장에서 잡고도 바로 옆바다에서 해루질을 했다고 주장하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가 20대, 30대다 보니 우리 할머니들은 70대, 80대지 이러니까 힘으로 감당이 안 돼. 결국 해녀들은 불침번 교대 근무에 나섰습니다. 여기는 마을어장 입구입니다. 4월이지만 쌀쌀한 바닷바람 탓에 밤이 되면 패딩을 입어도 춥고 힘든데요. 대부분 고령층인 해녀들은 외부인이 마을어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우리가 먹고 돈 벌고 돈벌이 갖고 살려면은 지켜야 될 거니까 우리가 이 할망도는 막 늙고 예 밤이 지커당 뒷날방 작업하정하면 잘도 피곤해 맛이 우린 속상해 죽어지구다 진짜. 서귀포의 다른 마을도 불법 채취로 수산물 자원이 줄어 고민입니다. 산소기를 하고 오리발을 심고 눈에 보이면 다 잡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먹을 수도 없으니까 팔지 않겠어요. 최근 5년간 해루질 신고는 1,160건인 반면 단속된 건수는 352건에 불과합니다.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해경도 지자체도 속수무책입니다. 기업인분들이 어항구역에서만 하는지 마을어장에서 하는지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해녀들과 동호인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왔습니다 해도 무조건 너네들은 들어갈 수 없다. 왜 너네가 들어가느냐. 그런 상황이죠. 취미생활 하는데 100% 다 막을 수는 없지. 몇 마리 잡아먹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들어가란 말이야.
넓은 바다에 주인이 따로 있느냐? 동호회가 싹 쓸어가면 우린 뭘 먹고 사느냐? 작은 어촌 마을은 잠을 잊었습니다. 다시 간다, 조민기입니다. 황사에 강풍까지 겹친 중국은 누렇다 못해 주황빛 하늘이 됐습니다. 마스크에 고글까지 껴도 온몸에 먼지 냄새가 나는 기분이라네요.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황사벌원지인 네이멍구의 하늘이 모래가 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도로 위에는 두텁게 모래가 쌓였습니다. 대규모 황사는 바람을 타고 중국의 18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하얼빈 하늘도 온통 주황빛으로 뒤덮였고 베이징은 필터를 낀 것처럼 도시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도시 빌딩은 윤곽만 어렴풋이 보입니다. 你们来看看地上，好像在学校里，我们这个楼道的走廊。嚯，看到了吗？不简单，囊把沙尘暴、雾霾、柳絮、大风都凑在一起。 베이징 기상대는 어제 오후 황사경보를 황색으로 올렸습니다. 측정 가능 한계치인 1제곱미터당 500 마이크로그램까지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치솟아 최악인 6급 엄중오염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시민은 출근길 두꺼운 마스크에 고글도 꼈습니다. 然后只能够呼吸上明显感觉到不舒服。那从今天早上起来出来的时候呢，就是我特意把帽子戴上。 자금성과 베이징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징산공원입니다. 정오를 넘긴 한낮이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자금성은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강풍경보까지 발령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今天这风也特别大，特别脏，就是戴口罩、帽子。 올해 들어 극심한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데 전문가들은 강한 바람과 부족한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비가 그치고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중부와 호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텐데요. 서울은 5도, 대전과 전주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고농도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국에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늘 밤까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강풍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이 뽑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당원들이 제명해서 쫓아낸다? 이런 법안이 버젓이 발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강성 당원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마련한 거죠. 국민의힘도 이 강성 지지층 때문에 고민이죠. 편향된 역사인식과 과격한 발언 때문에 전광훈 목사와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 밖에서야 얼마든지 다양한 목소리 낼 수 있지만 이들이 의회를 장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는 목소리만 큰 소수 팬덤이 아니라 다수의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뿌리쳐야 할 팬덤 유혹,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